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49일, 시아버지는 며느리를 향한 집착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밝혀진 비밀은 온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경기도 안산의 한 공단 근처 작은 동네, 낡은 양철 지붕을 두드리는 갑작스러운 소나기 소리가 골목 끝 낡은 단층 집안의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빗방울 소리는 마치 사람의 마음을 대변하듯 구슬프게 울렸습니다. 마당 앞에는 남편의 49제 제사상에서 피어오르던 향냄새가 여전히 남아 무거운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민서는 낡은 나무 문틀 옆에 우두커니 서서 손목에 두른 하얀 상조 안장을 꽉 쥐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수척했고 영혼 없는 눈빛은 마치 불행한 사고로 세상을 떠난 남편을 따라간 듯했습니다. 불과 2달 전만 해도 그녀는 결혼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행복한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한밤중에 걸려온 전화 한 통에 그녀는 과부가 되었습니다. 남편 민주는 퇴근길에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날도 오늘처럼 비가 내렸습니다. 비는 마치 민서가 막 시작하려던 인생과 찬란했던 계획들을 모두 휩쓸어가는 듯했습니다. 24살에 결혼한 민서는 아이도 없었고 결혼 생활의 기쁨을 채 느끼기도 전에 운명은 모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녀가 의지할 곳은 이제 시아버지 김지원 씨와 단둘이 남은 시집뿐이었습니다. 그는 10년 전 아내를 잃고 과묵하고 점잖게 살아온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49제가 끝난 후 김 씨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민서의 식사부터 잠자리, 심지어 감기약 하나까지 챙기며 사소한 것 하나하나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심지어 민서가 부탁한 적도 없는 여성용품을 조용히 그녀의 방문 앞에 놓아두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민서도 그저 안타까운 마음에 그러려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행동은 이해하기 어려워졌고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의 평범한 경계를 넘어섰습니다.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이웃들은 의미심장한 말들을 던졌습니다. 어떤 이는 민서의 팔자가 사납다고 했고 다른 이는 젊은 나이에 혼자 된 것을 비아냥거렸습니다. 조심하라는 말과 함께 그녀는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친정은 가난했고 부모님은 연로하셨습니다. 이곳이 비록 차갑게 느껴지더라도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집이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그 집에서 수년간 숨겨져 있던 비밀이 서서히 드러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비밀이 밝혀졌을 때 온 집안이 분노하고 그녀는 동정의 대상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하지만 민서의 인생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자신의 남은 존엄과 자존심을 모두 걸고 다시 일어서야만 했습니다. 49제가 끝나고 친척들이 모두 떠나자 집에는 원래부터 대화가 거의 없던 두 사람만이 남겨져 싸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서는 향로를 정리하고 제사상을 닦은 뒤 조용히 상복을 챙겼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상복을 만지다 손을 떨며 멈칫했습니다. 향냄새는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그는 다시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에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김 씨가 미나리 한 단과 붕어 한 마리를 들고서 있었습니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시장에 갔더니 싸게 팔더구나. 네가 요즘 잘 못 먹는 것 같아서 죽이라도 끓여주려고 사왔다. 민서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마음속은 파도가 일렁였습니다. 민준이 죽은 후 김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과묵해서 일주일에 3마디 이상 하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마치 민서가 이 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그녀의 식사와 잠자리까지 챙겼습니다. 그날 거의 2달 만에 처음으로 부엌에 불이 켜졌습니다. 민서는 미나리를 다듬고 김 씨는 붕어를 씻었습니다.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고 오직 물 흐르는 소리와 파볶는 냄새만이 퍼져나갔습니다. 밥상을 차렸을 때 그는 민서의 그릇에 살코기 한 점을 얹어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너무 말랐구나. 기운 차리려면 잘 먹어야 한다. 그녀는 고맙다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목이 메어왔습니다. 어째서인지 그의 다정한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엄한 당부라기보다는 한 남자가 마음에 둔 여자에게 보내는 다정함과 같았습니다. 그날 밤 민서는 툇마루에 앉아 마당에 흩뿌리는 비를 바라보았습니다. 따뜻한 밥으로 속이 든든해진 것은 오랜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은 오히려 그녀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그의 다정함이 두려웠습니다. 김씨가 나무 의자를 들고 나와 그녀 옆에 놓았습니다. 둘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는 아직 젊고 인생은 길다. 슬픔에 청춘을 잃게 두지 마라. 힘들면 나에게 기대렴. 민서는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런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그들과 같은 상황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그녀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는 고개를 돌려 담배에 불을 붙이며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밤바람이 불어와 담뱃재와 함께 모호한 생각들을 흩날렸습니다. 민서는 옷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것, 며느리의 도리와 감사함 사이에 경계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경계는 식사 한 끼, 약 한 봉지, 그리고 시아버지의 이해할 수 없는 눈빛 속에서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원래도 적막했던 집은 두 사람 사이에 나이나 신분의 격차가 아닌 아직 이름 붙일 수 없는 무언가가 자리 잡으면서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김 씨는 민서의 일상에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숭늉을 끓여 식탁 위에 놓아두었습니다. 민서가 일어날 때쯤이면 그는 이미 아침 식사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닭죽과 따뜻한 물수건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조용하면서도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단단한 유대감이 형성되는 듯했습니다. 민서는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충격으로 인생이 깊은 구렁텅이에 빠졌다고, 더는 기댈 사람이 없다고 느꼈었습니다. 이때 김 씨의 관심은 그녀에게 정신적인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녀는 아마도 그가 진심으로 자신을 딸처럼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다음 행동들은 그녀에게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그녀가 마당에서 빨래를 하고 있을 때 김 씨가 집에서 나와 쇼핑백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는 다정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시장에 갔더니 여성 속옷을 할인 판매하더구나. 네게 몇 개 사다 주었다. 건강을 위해 자주 갈아입어야 한다. 민서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고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어색하게 쇼핑백을 받아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작게 감사하다고 말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찌르는 듯한 불안한 감정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방에 앉아 쇼핑백을 열어보았습니다. 새 속옷들이 깔끔하게 접혀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죽은 남편이 떠올랐습니다. 처음으로 함께 쇼핑하러 갔을 때 그도 그녀에게 이런 것들을 사주었지만 그것은 남편의 사랑 가득한 눈빛과 함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날 밤 민서는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그의 관심이 진심일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걸까? 라는 질문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좋게 생각하고 싶었고 그가 단지 딸처럼 자신을 아낀다고 믿고 싶었지만 지켜야 할 선이 점점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녀가 부엌을 막 정리했을 때 김 씨가 작은 봉투 하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내가 돈을 좀 모아두었다. 내일 백화점에 가서 옷 몇 벌 사 입거라. 화사하게 원피스 같은 걸로. 슬픔에 잠겨 시들어가는 내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프구나. 이번에는 민서가 웃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인 뒤 서둘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밤이 되자 그녀는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에는 의심과 두려움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정의할 수는 없었습니다. 밖에서는 김 씨가 나무 의자에 앉아 민서의 방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담배를 길게 한 모금 빨았고
희미한 연기가 그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조용하지만 속을 알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이치에 따라 평온해야 할 나이에도 때로는 갈증이 은밀하게 타오르며 외로움은 이성으로 멈추지 못하면 사람을 길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날 오후 며칠간의 장막 끝에 해가 막 떠오르기 시작하자 동네에는 오토바이 소리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며 활기가 넘쳤습니다. 민서가 집 뒤에서 빨래를 널고 있을 때 대문 앞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서야, 손님 왔다. 이웃집 아주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서가 급히 달려나가 현관에 이르렀을 때 그녀는 60대 정도로 보이는 한 여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틀어 올리고 옅은 보라색 옷을 입은 여인은 바로 김 씨의 누나이자 민준의 고모인 김영희 씨였습니다. 집안의 큰어른으로 여겨지는 분이었습니다. 고모는 시골에 살았고 연세가 많아 몇 년 동안 안산에 오지 않고 전화로만 소식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조카가 죽었다는 소식과 더불어 동네에 퍼진 흉흉한 소문을 듣고 직접 확인하기 위해 먼 길을 온 것이었습니다. 고모님, 민서가 공손하게 인사하며 서둘러 물을 가지러 들어갔습니다. 집안에서 나오던 김 씨는 누나를 보고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누님, 언제 오셨어요? 미리 연락이라도 주시지. 내가 연락했으면 너희들이 다 숨겼을 거 아니냐? 내 며느리가 어떻게 지내는지 보러 왔다. 반은 농담이었지만 고모의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집안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몇 년 만에 왔지만 그녀는 집안의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놀라게 한 것은 집안의 이상한 분위기였습니다. 평온하면서도 무언가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는데 상중인 집 같지도 않고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경계가 있는 집 같지도 않았습니다. 잠시 후 민서가 물을 가져오자 고모는 그녀의 손을 잡아 자세히 뜯어보았습니다. 몇 달 사이에 얼굴이 이렇게 상했구나. 그런데 왜 이렇게 몸에 딱 붙는 옷을 입고 있니? 민서는 당황했습니다. 그녀가 입고 있는 원피스는 며칠 전 김 씨가 사다 준 것으로 예의상 마지못해 입었을 뿐 익숙하지 않은 스타일이었습니다. 제가 미처 신경 쓰지 못했어요. 그녀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고모는 잠시 침묵하다가 옅게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에 민서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자리의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고모는 식사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상황을 살폈습니다. 김 씨는 민서에게 계속해서 반찬을 집어주며 맛이 어떤지, 피곤하지는 않은지 물었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숙인 채 겨우 식사를 마쳤습니다. 식사 후 고모는 김 씨를 퇴마루로 불러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내가 아무 소리도 못 들었을 줄 알았니? 동네에 소문이 자자하다. 내가 직접 보려고 온 거야. 쟤는 아직 젊고 예쁜 데다 자식도 없어 얽매일 게 없지. 너는 시아버지로서 도리를 지켜야 한다. 김 씨는 침묵하며 반박하지 않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 애가 너무 안쓰러워서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 뭐라도 도와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고모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도와주는 게 원피스랑 속옷 사주는 거니? 동네 사람들이 다 장님인 줄 알아? 김 씨는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먼 곳을 향했고 바람이 불어와 그의 누나 마음속에서 커져가는 의심을 실어날랐습니다. 그녀는 동생의 침묵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무언가 매우 잘못된 것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민서는 침대에 누워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당에서 고모가 여전히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대로 둘 수는 없어. 삼촌들한테 알려야 해. 같은 말들이 그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이 집에 계속 머무르면 모든 것이 점점 더 복잡해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에게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김 씨는 옆방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민서의 방을 향해 있었고 그 눈빛은 더 이상 아버지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민서는 아직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났습니다. 고모는 거실에서 아직 자고 있었고 김 씨는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부엌을 정리하고
어제 이웃집 아주머니가 가져다 준 나무를 다듬었습니다. 식탁을 닦다가 손에 낡은 액자 하나가 걸렸습니다. 찬장 구석에 엎어져 있던 것이었습니다. 호기심에 민서는 액자를 들어 먼지를 닦아냈습니다. 낡아서 색이 바랜 사진이었지만 사진 속 얼굴을 본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젊은 시절에 김 씨가 낯선 여자와 함께 서 있었는데 그 여자의 얼굴이 민준과 매우 닮아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민준의 어머니인 박 씨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시집온 첫날부터 제사상 위 영정사진으로만 박 씨의 얼굴을 보아왔습니다. 민준이 살아있을 때 그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기념할 만한 사진이 별로 없다고 말했기에 그녀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사진 속 여인을 보니 민서의 마음속에 이상한 감정이 싹 텄습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숨기려 했던 기억의 한 조각에 발을 들여놓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집 뒤로 가져가 조심스럽게 싸서 아직 빨지 않은 옷더미 밑에 숨겼습니다. 불안했지만 왜 그런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점심때쯤 김 씨가 음식이 든 봉투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고모가 아직 자고 있는 것을 보고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밥하지 마라. 오늘 내가 밖에서 음식을 사왔다. 네가 좋아하는 걸로. 매운탕이랑 닭볶음탕. 민서는 살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아는 사람은 민준뿐이었습니다. 민서는 억지로 웃으며 봉투를 받아들고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지만 마음속에서는 오싹한 한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오후가 되자 고모는 친척 할머니 댁에 들른다는 핑계로 집을 나섰습니다. 떠나기 전 그녀는 민서에게 조용히 당부했습니다. 조심하거라. 이상한 일 있으면 바로 나한테 전화하고.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에는 모호한 불안감이 차올랐습니다. 그때 고모의 눈빛이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암묵적인 경고처럼 느껴졌습니다. 밤이 되자 안산의 날씨는 갑자기 쌀쌀해졌습니다. 민서는 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웅크렸지만 머릿속에는 낡은 사진과 고모의 당부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바로 그때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서야, 자니? 김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니요, 아직 안 자요. 민서가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파스를 사왔. 낮부터 기침을 하길래 붙이라고 가져왔다. 그녀는 서둘러 일어나 겉옷을 걸쳤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가 들어오기 전에 그녀는 재빨리 문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괜찮아요. 내일 제가 알아서 할게요. 공간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문 밖에서는 김 씨의 숨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잠시 후 그는 창턱에 파스를 남겨두고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문은 닫혔지만 민서의 마음은 의심으로 활짝 열렸습니다. 그녀는 민준이 드물게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내성적이었고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으며 아버지는 냉담해서 한 번도 그를 안아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민준은 진정한 의미의 가족의 정을 느끼지 못하고 자랐지만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매우 따뜻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자신이 받지 못했던 가족의 정을 갈망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민서는 모순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자식에게 냉담했고 평생을 조용히 살아온 남자가 이제 와서 갑자기 며느리의 사소한 개인 생활까지 지나치게 다정하게 챙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심장이 두려움에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옳고 그름의 마지막 경계에 다가서는 무언가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바로 내일 충격적인 비밀이 드러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비밀은 그녀를 충격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이 집에서 가장 감사하게 생각했던 사람으로부터 가장 잔인한 배신을 마주하게 할 것이었습니다. 안산은 초여름으로 접어들었고 저녁의 무더운 공기는 집안을 더욱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민서는 해가 마당에 무성한 나무 뒤로 지고 난 후의 침묵에 익숙해졌습니다. 고모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전화로 조심하라고만 당부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내라고 대답하며 목소리를 가다듬으려 애썼지만 마음속에서는 이상한 파도가 계속 일렁였습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책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불이 꺼졌습니다. 정전이었습니다. 집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고 매미 소리와 골목 어귀에서 멀리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민서는 서둘러 서랍에서 작은 손전등을 찾아 거실로 나갔습니다. 어둠이 모든 것을 삼켜버렸습니다. 방으로 돌아가려던 순간 등 뒤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너냐? 김 씨의 목소리가 바로 귓가에서 들려왔습니다. 네, 저예요. 정전된 것 같아요. 민서는 한 걸음 물러서며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래, 나도 막 등불을 찾으려던 참이었다. 등유램프가 어디 있었지? 그가 물으며 이미 큰 손전등을 켰습니다. 빛이 민서의 얼굴을 정면으로 비추자 그녀는 눈을 찡그렸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김 씨가 손전등을 내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침착함도 과묵함도 아니었습니다. 갈망과 금기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가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춥지 않니? 집에 이불 더 있니? 민서는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등 뒤에 문에 손이 닿자 손이 떨렸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익숙해요. 갑자기 김 씨가 손을 뻗어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만졌습니다. 아주 살짝 스쳤을 뿐인데 민서는 마치 바늘에 찔린 듯 했습니다. 그녀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서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 방에 들어갈게요. 그녀는 몸을 돌려 서둘러 방으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등 뒤에서 김 씨의 낮은 한숨 소리가 들렸고 이내 모든 것이 침묵에 잠겼습니다. 민서는 문을 닫고 빗장을 걸었습니다. 문에 등을 기댄 채 심장이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은 어느새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모든 관심이 조건 없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방금 전에 어깨 터치는 스쳐 지나갔을 뿐이지만 그의 눈빛에서 그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아버지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민준에 대한 기억이 밀려오자 그녀는 더욱 고통스러워졌습니다. 그녀를 사랑했던 남편, 힘든 시절을 함께 헤쳐나갔던 그 사람은 이제 없었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소름 끼치는 이 집에서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새벽녘에 불이 다시 들어왔지만 그녀의 마음속 빛은 이미 오래전에 꺼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서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평소처럼 밥을 짓고 청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생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밥그릇을 식탁에 놓다가 그녀는 김 씨가 어느새 그곳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무섭도록 침울했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그릇을 내려놓고 돌아서려는데 그가 불렀습니다. 어젯밤 일은 미안하다. 아마 내가 널 너무 걱정한 나머지 좀 경솔했던 것 같다. 난 그냥 내게 기댈 곳이 되어주고 싶었을 뿐이다. 민서는 돌아보며 억지로 비뚤어진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저는 스스로 잘할 수 있어요. 아직 그런 관심에는 익숙하지 않아서요. 그녀는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지만 그녀의 말은 경계를 긋는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김 씨가 넘어서는 안 될 경계였습니다. 그녀는 그의 사과 뒤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 집에 계속 살다가는 더 이상 자기 자신으로 남을 수 없다는 것을. 그날 아침 민서는 필요한 물건을 사러 시장에 가기 위해 하루 휴가를 냈습니다. 오랜만에 이른 아침에 집 밖을 나섰습니다. 부드러운 바람이 불고 나무십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었지만 그녀는 마음이 가볍지 않고 오히려 무거웠습니다. 시장 입구에 다다랐을 때 채소 가게 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 쟤 아니야? 보기에는 참하고 얌전해 보이는데 말이야. 그러게 말이야. 사람들이 하는 말이 틀린 게 없다니까. 남편 죽은 지 2달도 안 됐는데 어딜 가나 시아버지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잖아. 남편 살아있을 때보다 더 다정해 보일 때도 있다니까. 민서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전봇대 뒤에 숨어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말하는 사람들은 바로 생선가게 육씨 아주머니와 채소가게 연씨 아주머니, 그녀의 바로 이웃이었습니다. 지난번에 두 사람이 같이 시장에 온 걸 봤는데 그 양반이 며느리한테 반찬도 집어주고 어깨도 스치고 손도 만지고 하더라니까. 시아버지가 아니었으면 누가 봐도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야. 듣자 하니 걔는 애도 없다던데. 애라도 있었으면 덜 의심받았을 텐데. 그 말은 칼처럼 그녀의 마음에 박혔습니다. 민서는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길 한가운데서 굴욕감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그녀는 김 씨가 마당 앞에서 화초에 물을 주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를 보자 그가 고개를 들어였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디 갔다 오는데 얼굴이 그렇게 창백하니? 민서는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김 씨는 그녀를 따라보았고 그의 표정은 어두워졌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억누르기 힘든 분노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내 한숨을 쉬고는 물 주던 화초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오후에 민서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을 때 주머니 속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고모의 번호였습니다. 고모다. 시간 괜찮니? 네. 고모님, 말씀하세요. 얘야, 내가 들었는데 아랫동네 사람들이 너랑 네 시아버지에 대해 온갖 소문을 내고 다닌다더라. 나는 믿지 않지만 네가 나한테 사실대로 말해줬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 네게 무슨 짓이라도 했니? 민서는 잠시 침묵하다가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모님,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더 이상 집 같지 않은 집에 갇혀있는 기분이에요. 고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해졌습니다. 그럼 내 말 듣고 잠시 시골 우리 집으로 내려와 있거라. 여자는 몸가짐을 조심해야 해. 거기 오래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을 거다. 네, 정리하고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민서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지금 떠나면 모든 의지할 곳을 잃게 되리라는 것을 알았지만 만약 남는다면 수군거림은 더욱 심해질 것이었습니다. 동정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비난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가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김 씨가 다가와 옆에 앉았습니다.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요즘 네가 스트레스 받는 거 안다. 하지만 걱정 마라. 내가 아무도 널 건드리지 못하게 할 테니 누가 뭐라고 하든 나는 상관 안 한다. 남들 말은 신경 쓰지 마라. 민서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께서 정말 저를 딸처럼 아껴주신다면 제가 더 이상 오해받지 않게 해주세요. 제게 따로 물건 사주지 마시고 따로 밥 차려주지 마시고 제 몸에 손대지 마세요. 저는 남편 잃은 며느리로서 제대로 살고 싶어요. 처음으로 민서는 자신의 마음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그것은 책망도 도전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여론의 폭풍 속에서 마지막 남은 품위를 지키려는 사람의 간절한 부탁이었습니다. 김 씨는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평소의 부드러운 빛이 사라지고 대신 아주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혐오의 빛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는 고개를 돌리며 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말한다면 그렇게 듣겠다. 그날 밤 민서는 평소보다 더 단단히 방문을 잠갔습니다. 그녀는 앞으로 닥칠 일이 단순한 수군거림이 아닐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침묵이 거부당했을 때 통제하려는 자는 자신의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민서가 경계를 설정한 지 3일이 지났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눈에 띄게 변했습니다. 김 씨는 더 이상 그녀를 위해 밥을 짓지 않았고 작은 선물을 주거나 예전처럼 많이 묻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훨씬 더 차갑고 무거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원래도 조용했던 집은 이제 답답함으로 가득 찬 듯했습니다. 민서는 그의 앞을 지날 때마다 팽팽한 긴장감이 자신을 둘러싸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폭발하기 직전인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조용한 포식자와 함께 사는 듯한 모호하고 은밀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날 아침 민서는 밤새 잠을 설쳐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마당으로 나갔다가 그녀는
김 씨가 툇마루 앞 나무 의자에 깊은 생각에 잠겨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담배를 물고 마치 오랫동안 그곳에 앉아 있었던 것처럼 그녀의 방 쪽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말없이 우물가로 물을 기르러 갔습니다. 돌아왔을 때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가 평온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많이 생각해봤다. 네가 난처한 건 이해한다. 하지만 네가 나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네가 틀린 거다. 민서는 멈춰서서 물통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김 씨는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한 번도 네게 나쁜 뜻을 품은 적이 없다. 그저 네가 안쓰러웠을 뿐이다. 너는 이곳에 혼자고 친척도 없고 기댈 곳도 없잖니. 나는 그저 가족처럼 널 돌봐주고 싶었을 뿐이다. 그 말들은 겉으로는 정이 넘쳐 보였지만 민서의 귀에는 불협화음처럼 들렸습니다. 동정과 욕망, 관심과 소유욕 사이의 경계가 이미 너무 멀리 밀려나갔다는 것을 가장 잘 느끼는 사람은 바로 그녀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버님께 감사해요. 하지만 저는 누구의 보살핌도 필요 없어요. 저는 아직 젊고 스스로 일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저 남편 잃은 며느리로서의 공간을 존중해 주시길 바랄 뿐이에요. 김 씨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바람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나 말고는 아무도 널 돌봐줄 수 없다. 저 바깥 사람들이 아주 친절할 것 같으냐? 그들은 수근거리기만 잘할 뿐 아무도 널 도와주지 않는다. 민서는 침을 삼키며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들은 저를 두렵게 하지는 않아요. 그 말은 마치 칼날 같았습니다. 김 씨가 벌떡 일어나며 목소리를 낮게 깔았습니다. 네가 나를 두려워한다고? 내가 몇 달 동안 널 먹여 살렸고 너는 내가 지은 밥을 먹고 내가 돌보는 집에서 살았다. 이제 와서 등을 돌리다니 내게 다른 선택지가 있을 것 같으냐. 민서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물통이 발 위로 쏟아졌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시아버지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소유하지 못해 실망한 자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녀는 방으로 도망쳐 문을 닫았습니다. 심장이 가슴속에서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녀는 오늘 단호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언젠가 김 씨가 정말로 경계를 넘어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날 오후 그녀는 용기를 내어 고모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모님, 저 시골로 가고 싶어요. 지금 당장요. 그래, 준비 다 해놨다. 내일 오후에 내가 아는 사람하고 같이 올라갈 테니 그 사람이 널 터미널까지 데려다 줄 거다. 전화를 끊고 민서는 짐을 쌌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에 옷 몇 벌과 민준의 유품 몇 가지를 챙겼습니다.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흘릴 눈물도 없었습니다. 오직 지친 마음과 평온한 삶의 일부라도 지키고 싶다면 이 집을 벗어나야 한다는 믿음만이 남았습니다. 그날 저녁, 김 씨는 저녁 식사를 하러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정이 다 되어서야 돌아왔고 문 여는 소리가 느릿하게 마치 자신의 존재를 일부러 강조하려는 듯 끌렸습니다. 민서는 감히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방문을 잠그고 침대에 가만히 누워 밖의 모든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밤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며 어둠 속에서 희미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등을 돌리는 것은 불효라는 걸 너는 알고 있니? 민서는 베개를 꽉 껴안고 귀를 막으려 애썼지만 심장의 떨림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곳이 더 이상 집이 아니라 덫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일 그녀는 그 덫에서 벗어나야만 했습니다. 비록 세상의 비난을 받게 되더라도 이 소름 끼치는 사랑 속에서 단 하루도 더 살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정오, 안산의 햇살은 불처럼 뜨거웠고 공기는 민서의 마음속에서 들끓는 답답함과 공모하듯 후텁지근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방을 대충 정리하며 낡은 옷 몇 벌과 남편의 남은 유품들을 챙기면서 손을 떨었습니다. 민준이 소중히 여겼던 결혼사진을 이제는 조심스럽게 접어 가방 밑바닥에 넣어야 했습니다. 그녀의 산산조각 난 믿음처럼
마음도 그렇게 접혀버렸습니다. 오후 3시 정각, 골목 어귀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모가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밀짚 모자를 쓰고 짙은 푸른색 옷을 입고 있었으며 표정은 매우 엄숙했습니다. 그녀 뒤에는 수수해 보이는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외가 쪽 친척인 박씨 아저씨로 민서를 터미널까지 데려다 줄 사람이었습니다.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고모의 시선이 주위를 훑다가 목련나무 그늘 아래 조용히 앉아있는 김씨에게 멈췄습니다. 그는 일어나지 않고 눈을 가늘게 뜨고 그녀를 바라보며 천천히 담배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다시는 이곳에 발도 들여놓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가 평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모는 허리에 손을 얹고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내가 돌아오지 않았다면 네 며느리는 벌써 세상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며 갈기갈기 찢겼을 거다. 네가 어떻게 사는지 좀 돌아봐라. 지원아, 네 아내가 살아있을 때 네가 어땠는지 다들 안다. 이제 아들이 죽었다고 성격이 변했구나. 김씨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누님이 남들 말만 듣고 친동생을 판단하시는군요.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저 그 애가 불쌍하고 외로울까봐 걱정했을 뿐입니다. 누님은 제가 그 애를 그냥 내버려둬서 저 밖에서 혼자 고생하게 놔두길 바라셨습니까? 걱정? 고모가 나지막이 소리쳤습니다. 네가 말하는 걱정이 며느리에게 원피스와 속옷을 사주는 거냐? 걱정이 밤마다 그의 방을 엿보는 거냐? 걱정이 온 동네가 그 애를 손가락질하게 만들어서 고개도 못 들게 하는 거냐? 네가 지금 사람을 걱정한다고 생각하냐? 너는 그 애를 괴롭히고 있는 거다. 김씨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눈이 핏발로 가득 찼습니다. 그가 소리쳤습니다. 그 애는 이 집 며느리야. 우리 집 밥을 먹고 우리 집에서 산다. 내가 그 애를 돌볼 권리가 있어. 내가 그 애를 건드리지 않은 것만으로도 그 애에게는 복인 줄 알아야 해. 그 말의 마당은 마치 폭발한 듯 했습니다. 민서가 집 안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그녀는 멍하니 서서 눈을 크게 떴습니다. 박씨 아저씨가 고모의 팔을 잡아 말리려 했지만 고모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가가 김씨의 얼굴을 똑바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어? 건드리지 않은 게 복이라고? 그럼 너 정말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구나. 세상에, 네가 아직 사람이냐? 걔는 네 며느리고 2달도 안 돼서 죽은 네 아들의 아내야. 김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가 지난 한 달 동안 애써 숨겨왔던 말을 자신도 모르게 내뱉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서는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문에 손을 짚고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김씨의 말 한마디가 그동안의 인내와 그가 단지 동정심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던 노력들을 모두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집 마당에서는 매미 소리가 고모의 분노와 함께 울부짖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박씨 아저씨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쟤 좀 데려가줘요. 지금 당장 빠를수록 좋아요. 저런 애를 이런 집에 단 1분이라도 더 둘 수는 없어. 박씨 아저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민서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집을 돌아보았습니다. 한때는 평온한 안식처였고 가족이라 불렀던 곳이었습니다. 이제 그곳은 그녀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기억으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오토바이가 작은 골목을 빠져나갈 때 김씨는 계단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눈빛이 공허했습니다. 고모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제대로 살아라. 죽어서 제사 지내줄 사람도 없게 되지 말고. 그 말은 맑은 대낮에 내리꽂히는 벼락과 같았습니다. 김씨는 대답하지 않고 땅바닥을 향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지만 그것이 분노 때문인지 아니면 뼛속까지 파고드는 공허함 때문인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박씨 아저씨의 낡은 오토바이는 민서와 작은 짐가방을 싣고 나무 그늘이 우거진 시골길을 달렸습니다. 안산의 뜨거운 햇살은 뒤로 물러나고 시원한 들바람과 볏짚 마르는 냄새가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민서는 뒤에 앉아 짐가방을 꽉 껴안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이 시골 동네에서는 고모와 남편 쪽 친척 몇 명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었지만 누구에게도 자신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을길 끝에 있는 단층집이 나타났습니다. 고모는 마당을 깨끗이 쓸어놓고 식탁 위에 따뜻한 생강차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민서가 들어서는 것을 보자마자 그녀는 민서를 품에 안고 등을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자, 이제 돌아왔으니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하렴. 네가 어디든 가고 싶을 때까지 내가 돌봐줄게. 만약 여기에 머물고 싶다면 그것도 괜찮아. 민서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억눌려왔던 모든 굴욕이 강인하지만 정마는 한 여인의 품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대단한 것을 바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안전하고 자기 자신으로 있을 수 있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처음 며칠 동안 민서는 집 안에서만 맴돌며 고모의 부엌일과 화초 가꾸기, 마당 쓸기를 도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도시에서 온 며느리가 머물게 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수군거렸지만 고모는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누구든 민서 흉보는 사람은 내가 직접 찾아가서 따질 거야. 쟤는 착한 며느리지.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말할 그런 애가 아니야. 고모의 명성을 다들 알고 있었기에 아무도 감히 선을 넘지 못했습니다. 민서도 점차 기운을 차렸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제단에 향을 피운 뒤 등불 아래 앉아 낡은 옷들을 꿰매며 자신의 부서진 마음 조각들을 꿰매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고모가 그녀에게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건 민준이 엄마, 그러니까 내 올케가 남긴 거다. 내가 수십 년 동안 간직해왔어. 이제 네가 알아야 할 때가 된 것 같구나. 민서가 상자를 열자 안에는 색이 바랜 수첩과 흑백 사진 몇 장, 그리고 낡은 편지 한 통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녀는 사진 속 여인을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바로 김 씨의 집에서 보았던 그 사진 속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진 뒤에 민준의 이모 수진이라고 적힌 글씨를 보고 민서는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그녀는 수첩을 펼쳐 떨리는 손으로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 안에는 사진 속 여인 수진 씨가 과거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녀는 김 씨를 열렬히 사랑했지만 사촌이라는 이유로 집안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 후 김 씨는 민준의 친어머니인 박 씨와 억지로 결혼해야 했습니다. 수진 씨는 너무나 큰 상심에 먼 곳으로 떠나버렸습니다. 몇 년 후 그녀가 돌아왔을 때 민준은 이미 3살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서를 가장 충격에 빠뜨린 것은 편지의 마지막 구절이었습니다. 민준은 모른다. 그 아이는 내 아들이다. 그 아이의 친엄마는 박 씨가 아니라 나다. 나는 그 아이를 엄마로서 함께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글을 남겨두고 왔다. 민서의 손에서 편지가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멍하니 앉아 있었고 마음속에는 수백 개의 대답 없는 질문이 소용돌이쳤습니다. 민준은 박 씨의 친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들에게 냉담했던 그 남자 김 씨는 사실 민준의 친어머니를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랑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한 아이를 남겼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고 민서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을까? 민준의 친어머니를 사랑했고 나중에 옛사람과 꼭 닮은 얼굴을 한 젊은 여자와 함께 살게 되면서 김 씨는 점차 잘못된 감정을 키워나갔던 것일까? 그녀는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지만 그녀는 이 기억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더 이상 자신을 짓누르게 둘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저녁에 두 사람이 등불 아래서 밥을 먹고 있을 때 고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니? 원한다면 내가 근처 봉제 공장의 일자리를 알아봐 줄 수 있다. 돈은 많지 않지만 먹고 살 만은 할 거야.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는 바람처럼 가냘팠습니다. 고모님, 다시 시작하게 해주세요. 제 힘으로 일하고 제 힘으로 살고 제 발로 일어서고 싶어요.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예전의 우울한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폭풍우를 막 벗어난, 이제 막 자신의 운명을 다시 쓰기 시작하는 여자, 민서였습니다. 고모 집 근처 봉제 공장에서 일을 시작한 지 며칠 후 민서의 삶은 점차 제 궤도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그녀는 푸른 들판을 가로질러 자전거를 타고 낡은 외투를 입고 밀짚 모자를 쓴 채
고모가 싸준 도시락을 들고 출근했습니다. 저녁에 돌아올 때면 하루 종일 재봉틀 앞에 앉아있느라 팔이 뻐근했지만 마음은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더 이상 감시하는 눈빛도, 마음을 어지럽히는 말도, 어둠 속에서의 소름 끼치는 접촉도 없었습니다. 고모는 항상 그녀를 지켜보며 식사 때마다 부드럽게 안부를 묻고 그녀가 피곤할 때마다 따뜻한 생강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그녀를 감싸주는 그 방식은 민서에게 진정한 사랑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녀가 더 이상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샤워를 하고 설거지를 마친 후 민서는 방으로 돌아와 쉬었습니다. 막 휴대폰을 끄려는데 메시지 하나가 떴습니다. 행복하니? 이름도 프로필 사진도 없는 낯선 번호였습니다. 민서는 멈칫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누구세요? 2분 동안 답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잘못 온 메시지라고 생각했지만 휴대폰을 내려놓기도 전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발신자 이름에 김씨라고 뜨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끊으려 했지만 벨소리는 조용한 공간 속에서 끈질기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고모는 이미 바깥방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민서는 입술을 깨물고 마침내 통화 버튼을 눌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화기 저편에서 김씨의 낮고 느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잘 지내니? 민서는 침묵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네게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 안다. 하지만 널 잃고 나니 견딜 수가 없구나. 집이 너무 텅 비어서 마음이 아플 정도로 비어있다.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온 집안이 나를 비난한다. 그들은 내가 더 이상 누구도 볼 낯이 없다고 말한다. 나도 아무 변명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민서야, 그거 아니? 너는 그 사람과 너무 닮았어. 내가 가장 사랑했지만 잃어버리고 평생 잊지 못했던 그 사람과. 민서의 마음이 갑자기 죄어왔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민준의 친어머니 옛 사진 속의 수진 씨였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거의 한 달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아버님은 그분을 사랑하신 건가요? 아니면 저를 가엾게 여기신 건가요? 침묵. 잠시 후 김 씨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네가 그 사람과 닮아서였지만 나중에는 정말로 네가 안쓰러웠다. 사랑 없이 살다가 남편까지 너무 일찍 잃은 여자. 나는 그저 보상해주고 싶었을 뿐인데 내 방식이 너를 두렵게 만들었구나. 민서가 말을 끊었습니다. 목소리가 메였습니다. 저는 아버님의 보상이 필요 없어요. 그저 평온하게 평범한 사람처럼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아버님은 제게 그걸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제게 남은 마지막 평온함마저 빼앗아 가셨어요. 수화기 저편은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후 김 씨의 목소리가 쉬어 갈라진 듯 들려왔습니다. 네가 돌아오길 바라지 않는다. 그저 언젠가 네가 필요하다면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을 거고 나도 기다리고 있겠다는 말을 하고 싶었을 뿐이다. 민서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인지 분노 때문인지 아니면 연민 때문인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녀는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그날 밤 그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새벽까지 뒤척였고 옛 모습들이 머릿속에서 어른거렸습니다. 김 씨가 아내의 영정사진 앞에서 조용히 서 있던 모습, 그녀가 요리할 때 몰래 훔쳐보던 모습, 그리고 그녀가 짐을 싸서 떠나던 날 밤에 버려진 듯한 고요한 눈빛까지. 다음날 아침 고모가 물을 따르다가 민서를 유심히 쳐다보았습니다. 무슨 일 있었니?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간밤의 통화 내용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고모는 이야기를 다 듣고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놈은 길을 잃은 지 오래다. 과거의 그림자 속에서 살다가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어둠이 되어버렸어. 돌아가지 마라.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네 뒤에 서 있을게. 민서는 고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어딘가에서 그녀는 자신이 서서히 어둠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앞날이 어떨지는 모르지만 등 뒤에는 나이 들었지만 기품 있는 한 여인이 묵묵히 그녀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서가 김 씨의 집을 떠난 지 3주째. 그녀의 삶은 조용하지만 충실한 새로운 장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녀가 일하는 봉제 공장은 크지 않았고 월급도 많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진솔했고 아무도 지나치게 캐묻거나 등 뒤에서 수군거리지 않았습니다. 고모의 작은 집 지붕 아래에서 그녀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숨을 쉬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매일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민서는 수진 씨의 수첩을 꺼내 읽었습니다. 깊은 상처를 입었던 한 여인의 비뚤어진 글씨체는 그녀가 한때 의지처라고 믿었던 남자 김 씨의 어두운 인생 그림을 점차 그려냈습니다. 어느 날 밤 거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다가 그녀는 표지 안쪽에 끼워진 작은 종이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날짜는 적혀있지 않은 짧은 편지였지만 몇 줄 안 되는 글귀가 민서의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나는 지원 씨가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실 그는 소유하는 감각만을 사랑했다. 내가 더 이상 순종하지 않자 그는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이 아이를 낳은 것은 그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너져 내리는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민서는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이상한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공감인 동시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녀는 김 씨가 그녀에게 보였던 소유욕이 상황 때문에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패턴이었으며 그의 영혼에 아주 오래전부터 뿌리내린 왜곡된 사고방식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고모와 함께 마당에서 채소를 다듬고 있을 때 한 중년 남성이 오토바이를 타고 들렀습니다. 김 씨의 먼 친척인 오씨 아저씨였습니다. 고모를 보자 그는 고개를 끄덕여 인사하고는 편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절에 제사 지내러 갔다가 지원이를 만났네. 이걸 민서한테 꼭 전해달라고 하더군. 고모는 눈살을 찌푸렸지만 편지를 받았습니다. 오씨 아저씨가 떠난 후 그녀는 민서에게 편지를 건네며 조용히 당부했습니다. 읽어보되 만약 마음이 불안해지면 버리거라. 옛날 일에 다시 끌려가지 않도록. 민서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손을 뻗어 편지를 열었습니다. 편지는 길지 않았습니다. 10줄이 조금 넘었지만 글자 하나하나가 칼날처럼 기억을 파고들었습니다. 민서야, 네가 이 글을 읽게 된다면 내가 더 이상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이해해 주길 바란다. 나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어른이라는 명분으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이기심이었다. 나는 한 여인을 잘못된 방식으로 사랑했고 평생을 그 죄책감 속에서 살았다. 네가 함께 살게 되었을 때 너는 그 사람과 너무나 닮아서 나는 현재와 과거를 구분할 수 없었다. 돌아오라고는 하지 않겠다. 그저 네가 예전에 살았던 것처럼 정직하고 착하게 살아가길 바랄 뿐이다. 만약 가능하다면 집 뒤뜰, 내가 내 인생의 첫 번째 연애 편지를 묻었던 그곳에서 그 사람을 위해 향 하나만 피워주렴. 지원. 민서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안타까웠습니다. 김 씨를 위해서가 아니라 결코 치유되지 못한 트라우마에 갇혀버린 한 인생이 불쌍했습니다. 사랑했지만 제대로 사랑하는 법을 몰랐던 한 남자. 아들을 키웠지만 진정한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아들을 떠나보낸 한 아버지. 그날 밤 민서는 뒤뜰로 나가 조용히 불을 피워 편지를 태웠습니다. 희미한 불꽃이 바람에 타오르며 답장할 필요 없는 작별 인사를 실어 날랐습니다. 그녀는 그 집에 돌아갈 생각도 원망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용서는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가 자신을 더 이상 상처 입히지 못하게 하는 것임을 그녀는 이해했습니다. 고모는 툇마루에 서서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집안의 옛 며느리가 결국 반항이 아닌 존경스러울 만큼의 평온함으로 일어서는 법을 배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김 씨의 편지를 태운 그날 밤 이후 민서는 마치 인생의 고통스러운 한 장을 마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 골마 터지게 두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살기로 모을 수 있는 모든 평온함으로 앞으로 나아가기로 선택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민서는 여전히 고모집 근처 봉제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일은 규칙적이었고 힘들었지만 스트레스는 없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도 그녀의 과거를 몰랐고
아무도 그녀를 동정이나 의심의 눈초리로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착하고 성실한 아가씨로 여겼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퇴근길 자전거를 잠그고 집으로 가려는데 등 뒤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서 씨 맞으시죠? 그녀가 돌아보니 서류 가방을 든 지적인 분위기에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하얀 셔츠를 입고 있었고 온화한 얼굴과 눈빛이 민준과 어딘가 닮아 있었습니다. 민서는 잠시 놀랐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혁이라고 합니다. 민준이의 사촌형입니다. 예전에는 시골에 살다가 나중에 남쪽으로 와서 고등학교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야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민서는 경계했지만 예의 바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혁 씨는 그녀를 근처 주스 가게로 초대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동안 그는 민준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매우 충격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는 다른 지역에서 근무 중이라 급히 돌아올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최근에야 그녀가 오해를 받고 집안에서 고립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마음이 편치 않았다고 했습니다. 민서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시 이야기를 다시 꺼내고 싶지 않았지만 혁 씨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자 한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도 원망하지 않아요. 그저 아무도 다시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조용히 살고 싶을 뿐이에요. 혁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은 명확한 신분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모님은 강인하시지만 연세가 많으십니다. 제가 집안의 몇몇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제 이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희는 당신을 집안 회의에 한번 초대하고 싶습니다. 죄를 따지거나 묻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명확히 하고 당신의 명예를 되찾아주기 위해서입니다. 민서는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녀는 명예라는 두 글자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아무도 동정 반, 경멸 반의 어조로 자신의 이름을 부르지 않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 집안 사람이 직접 명예를 되찾아주겠다고 언급하자 그녀는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그녀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그녀는 고모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고모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 번은 가보는 게 좋겠다. 누구에게 무언가를 구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온전히 마무리 짓기 위해서. 내가 같이 가마. 3일 후 민서는 고모를 따라 종갓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민준이 살아있을 때 그녀가 모범적인 며느리로 불렸던 곳이었습니다. 이제 그 집은 낡은 상처들로 가득한 곳이 되었지만 동시에 그녀가 다시 돌아와야만 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붙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주하기 위해서 넓은 집 안에는 10여 명의 친척들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는 얼굴도 있었고 낯선 얼굴도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무거운 눈빛으로, 어떤 이는 그녀를 피하며 쳐다보았지만 오직 혁 씨만이 다가와 그녀를 위해 의자를 빼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명확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민준이가 세상을 떠난 것이 큰 손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손실은 우리가 김씨 집안의 며느리가 오해받고 쫓겨나고 그동안 힘겹게 살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집안의 몇몇 사람들을 대신하여 당신에게 사과하고 싶습니다. 방 안은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입을 열었습니다. 지원이 삼촌이 정신이 멀쩡했다면 분명 후회했을 거요. 그가 자신의 마음이 선을 넘도록 내버려둔 것은 잘못이지만 그건 그의 잘못이지 당신 잘못이 아니요. 그러니 명예의 측면에서 당신은 여전히 이 집안의 며느리요.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 집안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이요. 민서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목이 메어왔습니다. 그녀는 누구의 사과도 바라지 않았지만 그 말은 마치 죽어있던 그녀의 영혼 속 믿음의 마지막 문을 여는 열쇠와 같았습니다. 그녀는 일어나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저는 더 이상 누구의 며느리도 아닙니다. 저는 제 인생을 살겠습니다. 모두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그녀를 막지 않았고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고모의 자랑스럽고 또렷한 목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제 말이 맞다. 이제부터 쟤는 자기 인생의 주인이다. 아직도 낡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스스로 자기 마음을 돌아보도록 해라. 집안은 조용해졌지만 이번의 침묵은 더 이상 편견을 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인정이었습니다. 집안 회의 이후 민서는 마음속에 큰 돌덩이를 내려놓은 듯했습니다. 친척들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지만 공개적으로 결백이 증명된 것은 그녀가 허리를 펴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녀는 더 이상 과거로부터 도망치는 기분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것을 떠나보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고모는 민서의 의지를 보고 예전에 동네 반장을 했던 오랜 친구에게 부탁하여 동네 시장의 작은 수선가게에서 보조 재봉사 자리를 얻어주었습니다. 그곳은 손님들의 옷을 수선하고 맞춤 제작하는 곳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민서도 망설였지만 바쁜 일상은 그녀를 기억과 고통으로만 살아가던 날들에서 벗어나게 해주었습니다. 아침에는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고 오후에는 집에 돌아와 고모를 도와 채소를 가꾸고 마당 앞에 화단을 만들었습니다. 매일 저녁 그녀는 툇마루의 작은 나무 책상에 앉아 손님들의 옷을 수선하며 고모가 들려주는 동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비오는 날 저녁 가게를 정리하고 막 돌아가려는데 한 손님이 2달 전에 맞춘 결혼식 드레스를 급히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안절부절 못하며 설명했습니다. 딸애가 친구들한테 인터넷에서 산 옷은 촌스럽다는 소리를 들었대요. 이제 와서야 저한테 수선을 부탁하네요. 민서는 드레스를 받아 재봉선을 다시 재고는 부드럽게 내일 찾으러 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밤늦게까지 재봉을 했지만 왠지 모르게 웨딩드레스를 손에 들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녀는 한때 자신을 사랑하는 남편 민준과 함께 따뜻한 결혼식에서 하얀 드레스를 입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영원히 미완성으로 남았습니다. 오늘 그녀 앞에 웨딩드레스는 더 이상 그녀만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일이었고 생계였으며 자유였습니다. 다음 날 손님은 완벽하게 수선된 드레스를 보고 감동하여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솜씨가 아주 좋으시네요. 원하신다면 제가 시내에 있는 더 큰 가게를 소개해 드릴게요. 장래가 아주 밝을 거예요. 민서는 조용히 웃으며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아직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후 한 먼 친척이 고모 집을 찾아와 소식을 전했습니다. 김 씨가 갑자기 입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가벼운 뇌졸중으로 쓰러졌는데 혼자 살다 보니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며칠 동안 아무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동네 경찰이 순찰하다가 그가 부엌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민서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슬픈 것인지 화가 나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혼란스러운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쨌든 김 씨는 민준이 죽은 후 그녀를 먹여 살렸던 사람이고 아들을 대신해 제사와 장례를 치러준 사람이었습니다. 고모는 잠시 조용히 앉아 있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도 한때 한 집에서 살았던 사람인데 네가 가보고 싶으면 같이 가주마. 민서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머릿속에는 김 씨가 조용히 감기약을 타주던 모습, 붕어를 사와 죽을 끓여주던 모습, 그리고 그녀가 떠나던 날 밤에 늙고 지친 눈빛이 어른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들 사이에는 무서웠던 어깨 터치, 경계를 잃었던 눈빛, 그리고 의심으로 가득 찼던 집안에 길고 긴 어둠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서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평소처럼 밥을 짓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과일 몇 개와 우유, 물티슈를 챙겨 조용히 고모와 함께 차에 올랐습니다. 병실은 군립병원 내과 병동의 가장 끝에 있었습니다. 김 씨는 옆으로 누워 있었고 얼굴은 수척했으며 한쪽 팔은 굳어 있었고 얼굴 반쪽이 살짝 마비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반쯤 뜨여 있었고 민서를 눈물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몇 분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공간에는 호흡기 소리와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그러다 김 씨가 힘겹게 속삭였습니다. 와줘서
고맙다. 민서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그가 자신을 상처 입힌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외롭고 평생의 잘못된 선택에 대한 결과를 짊어지고 있는 늙은이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왔어요. 제가 사람이니까요. 그뿐이에요.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짐을 내려놓고 그녀는 병실을 등지고 걸어 나왔습니다. 전에 없던 가벼움, 용서라는 감정을 안고서 병원에서 김 씨를 만난 후 민서는 다른 마음가짐으로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 분노도 아픔도 생각에 잠기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이제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았고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에 의해 결정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더 긴 미래를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며 살았던 세월처럼 임시적인 것이 아닌 자신만의 것이라 부를 수 있는 안식처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고모집 텐마루에 앉아 지나가는 오토바이 소리와 야자수잎 사이로 스며드는 부드러운 바람 소리 속에서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고모님, 저 재봉 가게를 열고 싶어요. 고모가 돌아보았습니다. 눈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지만 이내 따뜻함으로 변했습니다. 정말이니? 어디에다? 뒤뜰에 있는 낡은 창고를 고쳐서요. 거기가 시장이랑 가깝고 작은 길이라 사람들도 지나다니잖아요. 제가 모아둔 돈이 좀 있는데 양철 지붕이랑 간단한 간판 정도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고모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민서를 한참 동안 조용히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돈은 없지만 힘은 있다. 그곳은 며칠 내로 내가 치워주마. 간판은 동네 어귀에 사는 칠씨 아저씨한테 부탁해서 그려달라고 할게. 화려할 필요 없이 깔끔하면 된다. 3일 후 개조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서와 고모는 목수 2명을 고용하여 지붕이 다 낡은 단층 창고를 다시 세웠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양철 지붕을 얹고 깨끗하게 흰색 페인트를 칠했습니다. 민서는 직접 커튼과 테이블볼을 만들고 텐마루 앞에 작은 꽃 그림을 그렸습니다. 가게 이름은 단순하지만 단정한 글씨체로 쓰였습니다. 민선의 옷 수선, 여성복 수선 및 디자인. 간판은 처마 바로 위에 걸렸습니다. 그 아래에는 고모가 옛집에서 가져와 심은 부겐빌레아 화분이 놓여 있었습니다. 작고 소박한 가게였지만 진지한 시작의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개업식에는 옛 공장 친구 몇 명과 이웃 아주머니 몇 명, 그리고 동네 아이 2명이 과자를 먹으러 왔을 뿐이었습니다. 민서는 하얀 한복을 입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녀는 많은 사람도 시끄러운 분위기도 필요 없었습니다. 진심으로 축복해주는 사람들의 존재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첫날 그녀는 바지 수선 3건과 결혼식에 입을 원피스 제작 1건의 주문을 받았습니다. 금액은 많지 않았지만 바늘 한 땀 한 땀, 실 한 올 한 올이 그녀가 이전에는 감히 생각하지 못했던 꿈의 첫 번째 벽돌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김씨 집안의 종갓집에서는 임시회의가 열렸습니다. 소집자는 다름 아닌 한때 민서의 결백을 주장했던 혁씨였습니다. 김씨는 퇴원 후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되어 더 이상 종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을 더 떠들썩하게 만든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를 다른 사람으로 교체할 뿐만 아니라 공식적으로 집안 고문 역할에서도 제외하자고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예전에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도리를 지키지 못하고 사적인 감정에 양심을 저버린 자는 종손 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다. 집안 최고 어른인 오씨 어르신이 찻잔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힘주어 말했습니다. 김씨가 종갓집을 짓는데 땅을 기부했다 하더라도 잘못은 잘못이다. 몇몇 사람들은 망설이는 기색을 보였지만 대부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결국 다수결로 가족회의는 김씨의 종손 칭호와 김씨 집안과 관련된 모든 일에 대한 고문 권한을 박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의사록에 서명이 이루어졌고 종갓집 마당 앞에 공고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얼마 지나지 않아 온 동네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어떤 이는 동정하고 어떤 이는 비웃었지만 모두가 한 가지에는 동의했습니다. 그 결말은 도리의 경계를 넘어선 사람에게 합당한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민서의 경우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는 웃지도 눈물을 흘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민준의 재단 앞 꽃병에 국화한 다발을 더 꽂았을 뿐입니다. 격동의 인생에서 유일하게 아무 계산 없이 그녀를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빠가 말한 대로 제대로 살고 있어요.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잘 살 거예요. 가게 문 밖 햇살이 나무십 사이로 비스듬히 내리쬐었습니다. 한 소년이 바지를 맞추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고 한 할머니가 낡은 한복을 수선해달라고 가져왔습니다. 인생은 바늘 한 땀, 재봉선 한 올처럼 한때 쫓겨났던 한 여인이 이제 자신의 두 손과 품격으로 서서히 다시 받아들여지는 여정을 계속해서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민선의 옷 수선은 문을 연 지 3개월 만에 단골 손님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몇 벌의 옷 수선과 몇 벌의 맞춤 제작 주문은 아직 붐빈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민서가 더 이상 누구에게도 손을 벌리지 않아도 될 만큼은 되었습니다. 또한 고모가 자신의 옛 조카 며느리가 자립하고 성숙하며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기에도 충분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민서가 한복 저고리에 치수를 재고 있을 때 문 앞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멈췄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자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키가 크고 짙은 푸른색 셔츠를 입은 남성이 쇼핑백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민서 씨 맞으시죠? 시장에 있는 항씨 아주머니 소개로 왔습니다. 그분이 옷 수선을 예쁘고 꼼꼼하게 잘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제가 민서예요. 어떤 옷을 수선하시려고요? 남성은 미소를 지으며 가방을 내밀었습니다. 네, 바지 몇 개랑 셔츠 몇 개인데요. 제가 가르치는 일을 해서 옷을 너무 아무렇게나 입을 수가 없어서요. 근데 이 옷들은 사이즈대로 샀는데 입으면 자꾸 어딘가 안 맞더라고요. 가르친다는 말에 민서는 고개를 들어 그를 자세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학자풍의 외모에 목소리는 느리고 또렷했으며 오랜 교직 생활에서 묻어나는 품위가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그를 안으로 안내하고 옷을 테이블에 펼쳐놓고 줄자로 재봉 지점 하나하나를 재기 시작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장부에 적어놓게요. 저는 과학이라고 합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군내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은 여전히 한치의 오차도 없이 치수를 재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왠지 모르게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남성의 등장에 당황한 것이 아니라 경계심 없이 대화하는 가벼운 느낌이었습니다. 며칠 내로 필요하신가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급하지 않아요. 여름방학이라 시간 많습니다. 과학씨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꼼꼼하게 하시려면 시간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 말에 민서는 작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남성 앞에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웃어본 것은 오랜만이었습니다. 그 말이 너무 예의 바르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말하는 방식에 조금도 강압적이거나 계산적인 면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친절한 부탁이었습니다. 과학씨가 돌아갈 때 민서는 문에 기대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오토바이는 작은 길을 스쳐 지나가며 뒤에는 약간의 먼지와 희미한 저녁 햇살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한 박자 느려졌습니다. 며칠 후 과학씨가 옷을 찾으러 다시 왔습니다. 그는 막 수선한 셔츠를 입고 고개를 끄덕이며 칭찬했습니다. 딱 맞네요. 제가 기성복을 입으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느껴본 적이 드문데 다행이네요. 민서가 옅게 웃으며 수선한 바지를 건넸습니다. 입어보시고 혹시 더 수선할 곳이 있으면 무료로 다시 해드릴게요. 과학씨는 서둘러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툇마루에 머뭇거리며 서서 마당 앞에 채소밭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욱을 참 예쁘게 키우셨네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도 자주 키우셨는데 지금은 돌아가셔서 채소를 보니 어머니 생각이 나네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진솔함이 그녀에게 강요하지 않는 부드러운 방식으로 친근하게 다가왔습니다. 저녁에 고모가 오늘 오후 손님은 누구길래 그렇게 많이 웃었니? 라고 묻자 민서는 그 전에 선생님이세요. 새로 오신 손님인데 친절하시더라고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고모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경험 많은 사람의 노련한 눈빛이 무언가를 읽어낸 듯했지만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민서의 마음속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폭풍우를 겪은 여자가 마음을 열기 어렵다는 것도 이해했지만 충분히 부드럽고 충분히 인내심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꽃은 늦게라도 다시 피어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날 이후 과학 씨는 가게에 더 자주 들렀습니다. 때로는 옷깃 하나를 수선하기 위해, 때로는 떨어진 단추 몇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처음에는 민서도 놀랐지만 나중에는 그가 단지 옷 수선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도 단지 손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단지 두 사람 모두 침묵했을 뿐입니다. 한 사람은 상처 주기를 두려워했고 다른 한 사람은 아직 자신의 경계선을 넘을 용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8월 초 경기도의 날씨는 흐리고 비와 해가 변덕스러웠습니다. 아침에는 햇볕이 쨍쨍하다가도 오후에는 물을 쏟아붓듯 비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날씨와 상관없이 민선의 가게를 찾는 손님은 꾸준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과학 선생님이라는 이름은 이미 익숙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옷수선이나 치수제기 같은 명확한 이유로 오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집에서 땀풋사과 몇 개를 가져다 주기도 하고 어떤 날은 형수가 만들었다는 달콤한 타마린드 절임을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날은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고 그저 가게 처마 밑에 서서 비와 햇볕에 대해 몇 마디 나누다 가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민서도 경계했습니다. 과거의 경험은 그녀에게 지나치게 친절한 남자를 두려워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과학 씨는 서두르지 않았고 많이 묻지도 않았으며 급하게 그녀의 삶에 들어오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시간이 날 때 오고 가야 할 때 갔으며 항상 그녀가 응답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지 않을 만큼의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비가 그친 후 과학 씨가 평소보다 일찍 가게에 들렀습니다. 그때 가게에는 민서 혼자였고 고모는 이웃집 팔씨 아주머니 댁에 채소 다듬는 것을 도우러 가셨습니다. 그가 오토바이를 세우고 문 밖에서 조용히 불렀습니다. 민서 씨, 오늘 시간 괜찮으세요? 민서가 손님의 소매를 고치다가 고개를 들어 웃었습니다. 급한 바지 10개만 없으면 저는 매일 시간이 괜찮아요. 과학 씨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시끄럽지 않았지만 매우 진솔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가 안으로 들어와 가게 문 옆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민서가 벽에 걸어둔 작은 사진들에 멈췄습니다. 민준의 사진, 결혼식 날 제사상 사진, 그리고 세로 연가게 앞에서 고모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실례가 아니라면 저분은 남편분이신가요? 민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상을 떠났어요. 사진을 그렇게 소중히 간직하시는 걸 보니 분명 좋은 분이셨겠네요. 당신 인생에서 가장 좋은 사람이었겠죠. 민서가 대답했습니다. 눈은 마당을 향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과거에 얽매여 살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저 기억할 뿐이에요. 분위기가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잠시 후 과학 씨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누구를 대신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저 당신이 괜찮다면 제가 매일 오후에 들러 몇 마디 나누고 당신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여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민서는 돌아보며 놀랐습니다. 과학 씨의 눈빛은 매우 진솔했고 강요나 유혹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마당 밖 야자수 잎 사이를 스치는 바람처럼 부드러운 초대였습니다. 그녀는 침묵하다가 웃었습니다. 아주 옅은 미소였지만 처음으로 경계심이 없었습니다. 이 작은 가게가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언제든지 들르세요. 요즘 비가 자주 오니 비옷 챙겨오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날 이후 동네 사람들은 키가 크고 안경을 쓴 한 선생님이 가게 앞 나무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에 익숙해졌습니다. 때로는 무거운 짐을 들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손님들의 자전거를 정리해주기도 했으며 어떤 날은 민서가 다른 사람의 옷을 수선하는 동안 책을 읽으며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민서가 복이 많다고 칭찬했고 어떤 사람은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네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고모는 한마디만 했습니다. 민서 걔 고생할 만큼 했다. 이제 좋은 사람이 다가왔으니 스스로 선택하게 둬라. 한편 군의 다른 쪽 끝에서는
김 씨가 낡은 집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퇴원 후 그의 다리는 약해졌고 오른손은 가볍게 마비되어 생활은 아는 사람이 가져다주는 밥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한때 친했던 사람들은 이제 도덕적 교훈을 이야기할 때만 그를 기억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학대하지 않았지만 아무도 엮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그를 피했고 이웃들은 침묵했습니다. 사람들은 저 사람이 한때는 종손이었다는데 누가 알았겠어라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점점 더 과묵해졌습니다. 집은 눅눅했고 벽에는 빗물이 얼룩져 있었습니다. 매일 오후 그는 툇마루 앞 낡은 의자에 앉아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민서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도, 밥을 기다리는 사람도, 보름날마다 꽃을 꽂고 향을 피우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힘겹게 향을 들어 민준의 재단에 꽂으려다가 손이 너무 떨려 향로를 타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사기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고 향은 꺼져버렸습니다. 그는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집안에서 배척당해서가 아니라 예전에 민서가 했던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아버님은 제가 사랑했던 사람의 아버지세요. 만약 아버님께서 그 사실을 지켜주셨다면 저는 평생 아버님을 가족으로 여겼을 거예요. 이제는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차가운 바람이 나무십 사이를 스며들었습니다. 가게 처마 밑에서 민서가 손님의 한복을 재단하고 있을 때 과학 씨가 왔습니다. 그는 낡은 우산 하나와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오늘 뭐 드셨어요? 과학 씨가 가방을 테이블에 놓으며 물었습니다. 제가 형수님이 끓여주신 개국지를 가져왔어요. 뜨끈뜨끈해요. 민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놀랐지만 여전히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아직 못 먹었을 줄 어떻게 아셨어요? 그냥 짐작했어요. 당신처럼 부지런한 사람은 자기 배는 잘 챙기지 않을 것 같아서요. 소박한 말이었지만 민서의 마음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녀는 눈앞의 온화한 얼굴을 바라보며 그의 모든 행동에서 진심을 느꼈습니다. 작은 가게 안에서 두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개국지 한 숟갈 한 숟갈이 밖에서 내리는 빗소리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과학 씨는 평소처럼 서둘러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리에 남아 물컵을 빙빙 돌리며 처음으로 진지한 눈빛으로 민서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민서 씨, 당신의 과거에 많은 아픔이 있었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혹시 가능하다면 제게 당신 곁에 있을 기회를 주실 수 있을까요? 조용히요. 지금처럼만이라도 괜찮아요.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저 당신을 돌보고 나누고 당신이 겪었던 모든 것을 존중하고 싶을 뿐이에요. 민서는 당황했습니다. 심장이 부드럽게 떨렸습니다. 놀라서가 아니라 꾸밈없고 강요하지 않는 그 말이 마치 폭풍우를 겪은 사람에게 충분히 따뜻한 얇은 담요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꽤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과학 씨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직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괜찮으시다면 지금처럼만 지내주세요. 오시는 걸 막지는 않을게요. 과학 씨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것을 잃고 나서야 다시 한번 믿는 법을 배운 사람들의 느리고 느린 시작의 말이었습니다. 한편 낡은 집에서는 김 씨의 상태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가슴에 가벼운 통증이 몇 번 온 후 의사는 그에게 초기 신부전 증상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기존의 뇌졸중 후유증과 겹쳐 거동이 불편해졌지만 그는 입원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날들을 아내와 아들과 그리고 민서와 함께했던 집에서 보내고 싶었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후 그는 예전에 토지 서류를 도와줬던 개인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집으로 한번 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힘겹게 속삭였습니다. 유언장을 다시 작성하고 싶습니다. 나중에 아무도 다투지 않도록. 유언장은 이미 있으시잖아요. 변호사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고치고 싶습니다. 이 재산은 더 이상 제 것이 아닙니다. 이 집을 한 사람에게 남기고 싶고 그 사실은
제가 죽을 때까지 비밀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변호사는 망설였지만 이내 동의했습니다. 김 씨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손은 더 이상 견고하지 않았지만 글씨는 충분히 명확했습니다. 나는 이 집과 모든 토지 사용권을 나의 며느리 박민서에게 남긴다.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서명을 마친 후 그는 펜을 내려놓고 오랫동안 눈을 감았습니다. 아무도 그가 그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후회였을까? 속죄였을까? 아니면 그저 때맞춰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었을까? 일주일 후 김 씨는 입원했습니다. 이번에는 상태가 더 심각했습니다. 병원에서 친척들에게 연락했지만 모두 오기를 거절했습니다. 아무도 한때 온 집안에 수치를 안겨준 남자와 엮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 소식은 간호사로 일하는 지인을 통해 고모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하루 동안 고민하다가 민서에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한때 한 집에서 살았던 사람인데 네가 가고 싶지 않으면 나 혼자라도 가겠다.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옆에 아무도 없으면 그 업이 무거울까봐 걱정이다. 민서는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텐마루 앞 야자수를 바라보다가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갈게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분노도 연민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직 끝나지 않은 낡은 장을 닫는 마지막 책임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병원에서 김 씨는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눈은 이미 침침해져서 희미한 사람의 형체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가 떨리는 손을 들었습니다. 민서야, 너 맞니? 저예요. 그녀가 피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한때 위험 있던 남자의 눈가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맙다. 와줘서. 유원장은 나중에 변호사님이 알게 될 거다. 민서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가 시아버지였기 때문도 아니고 재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끝까지 착한 사람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김 씨는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김 씨는 병실의 고요함 속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김 씨 집안 사람 중 누구도 그의 마지막을 보러 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눈을 감을 때 그의 곁을 지킨 사람은 한때 그 자신이 죄책감과 욕망 가득한 눈빛으로 집에서 내쫓았던 며느리 민서였습니다. 눈물도 비통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막 끊어진 실처럼 가벼운 끝맺음이었습니다. 이틀 후 장례식은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조문객도 곡소리도 없었고 집안에서 문상 온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직 몇몇 옛 이웃들이 조용히 찾아왔을 뿐입니다. 존경해서가 아니라 길을 잃었던 한 사람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이었습니다. 고모는 민서 곁에서 별말 없이 마지막 남은 가족처럼 묵묵히 뒤실을 처리했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 김 씨의 개인 변호사가 가게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단단히 봉인된 봉투를 가져와 민서 앞에 놓았습니다. 이것은 김지원 씨가 남긴 유언장입니다. 그의 유언에 따라 그가 사망했을 때만 열 수 있으며 내용에 대해서는 오직 당신만이 알 권리가 있습니다. 민서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첫 줄을 읽은 그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나 장문지원은 나의 집, 모든 토지와 재산을 내 이름으로 나의 며느리 박민서에게 속죄의 의미로 남긴다. 그녀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놀라움 때문이기도 하고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오랫동안 원했던 것은 더 이상 토지나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마음의 평온을 바랐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재산은 마치 폭탄처럼 터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녀를 내쫓았던 그리고 한때 김 씨를 종손으로 모셨던 집안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랬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파문이 일었습니다. 유언장이 법적으로 확인된 지 불과 3일 후 김 씨 종갓집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분노하는 사람, 경악하는 사람, 억울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쫓겨난 며느리가 어떻게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단 말인가? 김 씨는 정말 미쳤구나. 명예를 다 잃고도 그 여자에게 모든 걸 남기다니. 소송을 걸어야 해. 유언장을 무효로 만들어야 한다. 그 형편없는 며느리가 조상의 땅을 다 차지하게 둘 수는 없어. 회의 내내 조용히 앉아있던 유일한 사람은
김 씨의 조카인 혁 씨였습니다. 모두가 얼굴이 붉어지도록 다툰 후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모두 양심의 손을 얹고 다시 한번 물어보십시오. 지원이 삼촌이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누가 찾아갔습니까? 누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곁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집안의 체면만 생각하느라 정작 자신의 잘못은 돌아보지 못했던 것 아닙니까?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혁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용기가 있는 분이 있다면 지원이 삼촌 묘 앞에 가서 자신이 그 며느리보다 더 자격이 있다고 말해보십시오.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혁 씨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지만 가장 쓰라린 것은 그 진실이 그들이 감히 마주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민서의 경우 그녀는 지역 언론의 모든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고 명확히 이야기하고 싶다며 찾아온 집안 사람들도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단지 자신의 개인 페이지에 한 줄을 남겼습니다. 재산은 기억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복수하는 데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 밤 과학 씨가 흰 국화한 다발을 들고 가게에 왔습니다. 그는 테이블에 꽃을 내려놓고 부드러운 눈빛으로 민서를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아요? 완전히는 아니에요. 민서가 옅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건 알아요. 과학 씨가 그녀 옆에 앉아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힘들면 제 어깨에 잠시 기대도 괜찮아요. 동정에서가 아니라 제가 당신 곁에 있고 싶어서요. 비록 오랜 친구로서라도요. 민서는 그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가게의 부드러운 노란 불빛 아래 그녀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처음으로 버티지 않고 강한 척하지 않았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서 고모가 툇마루에 앉아 문틈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그 여인이 마침내 서서히 어둠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일주일 후 민서는 옛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한때는 안식처였고 모든 상처의 근원지이기도 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녀는 꿈이 산산조각 났던 것을 목격했던 벽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인부를 불러 문 앞에 김씨 가문 명패를 떼어내고 벽을 다시 칠한 후 다른 작은 나무 간판을 걸었습니다. 민선의 집, 다시 시작하는 곳. 아무도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전에 쫓겨났던 그 며느리가 이제 자존감과 관용 그리고 서서히 되살아나는 심장으로 일어서는 법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김씨 가문 명패를 떼어내고 민선의 집 다시 시작하는 곳이라는 나무 간판을 건 후 예전에 그 소녀는 원한이 아닌 결단력과 부활의 열망을 안고 새로운 주인으로서 추억이 가득한 집에 들어섰습니다. 낡은 집은 민서에 의해 완전히 새롭게 단장되었습니다. 더 이상 세월의 흔적이 얼룩진 벽도 상처받은 기억으로 숨막히게 했던 방도 없었습니다. 벽 모퉁이마다 창문마다 폭풍우가 지나간 후의 마음처럼 밝고 부드러운 색으로 다시 칠해졌습니다. 과학 씨는 모든 개조 과정에서 민서를 도왔습니다. 그는 직접 책장을 만들고 커튼을 달고 가구를 다시 배치했습니다. 어떤 날은 부엌 타일 색을 고르다가 의견이 달라 크게 웃기도 하고 어떤 날은 함께 조용히 민준의 낡은 사진들을 정리하여 나무 상자에 담아 소중히 간직되지만 더 이상 현재를 지배하지 않는 기억의 한 조각으로 작은 구석에 두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막 수리를 마친 부엌에서 차를 마시고 있을 때 민서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만약 제가 이곳을 저처럼 혼자인 여성들을 위한 작은 쉼터로 만들면 어떨 것 같아요? 과학 씨는 잠시 놀랐지만 눈빛이 밝아졌습니다. 아픔을 치유로 바꾸려는 생각을 하고 있군요. 네, 저는 한때 너무 많은 상처 때문에 이곳을 떠나고 싶었어요.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제가 떠나면 모든 것이 멈출 뿐이더라고요. 만약 제가 남아서 고치면 다른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도 몰라요. 과학 씨는 감탄을 숨기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도울게요. 이유는 필요 없어요. 불과 2달 후 민선의 집은 공식적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거대한 센터도 떠들썩한 자선단체도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버림받았거나 혹은 잠시 쉬어갈 안식처가 필요한 미혼 여성들을 받아들이는
문을 연 단순한 집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온 사람은 22살의 설이라는 이름의 소녀였습니다. 그녀는 임신 중이었고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시댁에서 쫓겨났습니다. 민서는 조용히 그녀를 위해 작은 방을 마련해주고 재봉과 요리를 가르쳤습니다. 과학 씨는 저녁에 글을 가르쳤습니다. 설이는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여 맞춤법도 틀렸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새 아이를 둔 미혼모였습니다. 남편에게 수년간 폭행을 당하다가 이제 아이들과 함께 도망친 것이었습니다. 민서는 거처를 마련해주고 아이들이 다시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고모는 매끼니와 아이들을 위해 낡은 옷을 꿰매주는 일을 도왔습니다. 민선의 집 이야기는 신문에 떠들썩하게 실리지 않았지만 굴욕을 맛본 사람들의 입소문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문 앞 화분 밑에 쪽지를 남겨 몰래 감사를 전했고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단 하룻밤이라도 평온하게 잠들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서는 툇마루에 앉아 마당에서 뛰노는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과학 씨가 과자 바구니와 책 몇 권을 들고 왔습니다. 그는 옆에 앉아 아무 말 없이 작은 봉투 하나를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정근 신청서예요. 그가 웃었습니다. 여기 가까운 학교로 옮기려고요.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싫고 집에서 당신을 도울 시간이 더 많았으면 해서요. 민서는 감동하여 그를 바라보았지만 과학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열었습니다. 안에는 단순한 은반지 한 쌍이 들어있었습니다. 서두르지는 않아요. 하지만 언젠가 이 긴 길을 함께 걸어갈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제게 기회를 주세요. 그녀는 눈물 속에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놀라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적절한 때에 얽매임이나 강요 없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상처받았던 두 사람이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서로를 찾은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새 식탁에서 저녁을 먹으며 고모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나도 이제 늙어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너희들이 이렇게 지내는 것만 봐도 마음이 놓인다. 민서는 고모의 손을 잡고 다른 한 손은 과학 씨의 손 위에 살며시 얹었습니다. 고모님 덕분에 제가 오늘까지 살 수 있었어요. 툇마루 밖에서는 매미 소리가 여름의 음악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한때 어둠으로 가득 찼던 집 안에는 이제 아이들의 웃음소리, 재봉틀 소리, 저녁에 글 읽는 소리, 그리고 진정으로 다시 시작하는 삶의 가벼운 숨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김 씨가 세상을 떠난 지 3년 후 한때 김 씨 집안의 부끄러운 집으로 불렸던 곳은 이제 수많은 힘든 삶들의 친숙한 주소가 되었습니다. 민선의 집은 더 이상 조용한 작은 옷 수선 가게가 아니라 넓은 방 3개와 깨끗한 채소밭, 그리고 아이들과 여성들이 다시 처음부터 배울 수 있는 작은 교실까지 갖춘 사랑이 넘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남편에게 버림받거나 가족에게 외면당하면 민선의 집으로 가라고 말했습니다. 그곳에는 한때 힘든 일을 겪었지만 이제는 다시 일어서고 싶은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 때 항상 부드럽게 웃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과학 씨는 이제 굿내 초등학교의 정식 교사가 되었습니다. 예전처럼 소박하고 세심하며 집안의 가장 작은 일까지 묵묵히 지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이혼녀와 함께하는 것이 손해라고 말했지만 그는 그저 웃었습니다. 아파본 사람만이 행복의 소중함을 안다. 나는 내 삶을 꾸며줄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어느 가을 아침, 민서는 갑자기 고모에게 저 과학 씨랑 양가 어른들께 인사드리는 의미로 조촐한 식사 자리를 갖고 싶어요. 거창하게 할 필요 없이 가까운 친척 몇 분만 모시면 충분해요라고 알렸습니다. 고모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웃었습니다. 늙어서야 이 말을 듣게 될 줄 알았다. 그래, 결혼하거라. 남은 인생은 더 이상 외롭지 않게. 결혼식 날 집에는 큰 천막도 밴드도 동네방네 울리는 스피커도 없었습니다. 그저 나무 그늘 아래 긴 테이블이 놓인 작은 정원이었고 하얀 옷을 입은 아이들이 축가를 불렀습니다. 고모는 눈물을 글썽이며 민서의 손에 어머니의 낡은 결혼 반지를 끼워주었고 과학 씨는 그가 직접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도왔던 소박한 하얀 한복을 입은 그녀가 문에서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번거로운 예식도
떠들썩한 예물도 없었지만 그날 참석한 모든 사람은 이것이 상처가 아문 두 영혼이 함께 다시 시작하는 결혼식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민선의 집으로 이어지는 마을길에는 그날 많은 낯선 사람들이 멀리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몇몇 익숙한 얼굴도 있었습니다. 민준이 죽던 날 민서를 문 밖으로 내쫓았던 김씨의 재수, 옥씨 아주머니, 그 옆에는 유언장을 무효로 하자고 제안했던 김씨의 조카, 흥씨, 두 사람 모두 멀리서 지켜보기만 할 뿐 감히 안으로 들어오지도 축하할 자격도 없었습니다. 인생 참 묘하네. 온 집안에서 쫓겨났던 며느리가 이제 가장 큰 집의 주인이 되고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으니 옥씨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흥씨가 길 잃은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래. 그 사람은 누구에게 보답을 바라지도 않고 복수하지도 않았어. 하지만 그 사람의 조용한 친절이 어떤 욕설보다 우리를 더 부끄럽게 만들어. 두 사람은 등을 돌려 걸어갔습니다. 아무도 붙잡지 않았고 아무도 불러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선의 집은 더 이상 김씨 집안의 일부가 아니라 편견의 족쇄에서 벗어난 한 여성의 자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결혼식이 끝난 후 민선은 툇마루에 혼자 앉아 별이 가득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과학씨가 다가와 옆에 앉아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를 선택해줘서 고마워요. 아니에요. 민서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결국 제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만나게 해준 인생에 감사해요.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고모가 지나가다 두 사람을 보고 웃었습니다. 너희들 이 집을 서로를 지키듯 잘 지켜야 한다. 이곳은 한때 아픔을 목격한 곳이지만 이제는 증명해야 할 곳이다. 착하게만 살면 누구나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마당에서는 아이들이 뛰놀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공간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집안에서는 한 미혼모가 아이를 안고 자장가를 불러주고 있었고 벽에는 민선의 집, 다시 시작하는 곳이라고 쓰인 나무 간판이 부드러운 노란 불빛 아래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낡은 장이 닫히고 새로운 인생이 열렸습니다. 민서의 삶은 비록 온 집안에서 쫓겨나고 수많은 억울함과 상처를 겪었더라도 한 여성이 여전히 착하게 일어서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증명했습니다. 복수할 필요도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도 없이 마음속에 사랑과 용서가 남아있다면 비록 고통의 끝까지 밀려났더라도 사람은 더 아름답고 더 강하고 더 관대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민서는 증오나 원망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상처 입혔던 바로 그곳을 고쳐 더 약한 사람들을 위한 버팀목으로 만들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누구에게서도 더 나은 것을 빼앗으려 하지 않았지만 결국 자신을 경멸했던 사람들로부터 가장 큰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이혼녀는 가치가 없다고 말하지만 민서는 여성이 남성 옆의 그림자도 버려진 낡은 물건도 아니라는 것을 살면서 증명했습니다. 그들은 의지력, 인격, 그리고 사랑할 줄 아는 마음에서 비롯된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씨는 민서를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녀가 더 이상 누구의 구원도 필요 없을 만큼 강해졌을 때 나타났습니다. 바로 그의 소박하고 서두르지 않으며 얽매이지 않는 사랑이 민서가 다시 남자를 믿고 다시 행복을 믿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떠들썩하지 않고 조용한 결혼식은 진정한 사랑은 과시가 아니라 진심과 동행이 필요하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민선의 집은 이제 단지 피난처가 아니라 상징이 되었습니다. 재생의 상징, 누구나 어둠을 헤쳐나갈 용기만 있다면 다시 시작할 권리가 있다는 상징입니다. 고아들, 미혼모들, 상처받은 여성들은 기댈 곳을 찾았습니다. 단지 한때 폭풍우를 겪었던 한 여인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기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남는 것은 김씨 집안에 대한 처벌이나 고인이 된 시아버지로부터의 보상이 아니라 친절, 관용,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의 힘에 대한 깊은 교훈입니다. 기억하세요. 이 세상에서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당신 자신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온 세상이 등을 돌리더라도 당신이 자신에게 등을 돌리지 않는 한
당신은 여전히 일어설 수 있습니다.